삼성이 이대로 무너진다에 베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파운드리에 힘을 들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아직 국장하고 있는 허구가 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차라리 국장이 좋은 겁니다. 요즘은 그냥 외국인 따라가면 암내 많이 나는 곳으로 가면 수익이 꽤 괜찮습니다. 적자를 공산당이 다 뒤에서 메워줘야 되는데 중국 지방정부 상황이 그럴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닙니다. 드러컨 밀러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중국을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다.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현재 국내 주식이 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최근 국내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시장이 두 개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나눠서 설명드리면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저러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가장 큰 비중인데 가장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코스피가 가겠습니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AI의 사이클을 놓친 부분이 있고 HBM을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에 비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오히려 중국의 저가형 이런 것들을 납품하면 이익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기존의 삼성전자의 무기였던 D램 같은 것들도 가격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가고 있잖아요. 중국의 CXMT 같은 곳에서 D램 같은 것들을 공급을 늘리고 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새로운 먹거리에서 소외되고 기존 먹거리는 고객이었던 중국이 경쟁자로 나오니까 주가가 좋은 게 좀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은 새로운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식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주가는 삼성이 이대로 무너진다에 베팅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최악으로 일단 해놓은 다음에 그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하면 이제 다시 되돌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난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HBM4부터는 정말 뭔가를 같이 엔비디아도 사실 삼성이 통과하길 바라고 있어요. 한 곳에만 받으면 딜을 못 치잖아요. 두세 군데를 받아야 공급도 안정화되고 좀 싸게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래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지만 일단 그렇다고 품질이 안 나오는 걸 지금 받을 수는 없는 상태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HBM3 같은 경우 그냥 아예 포기하고 포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될 그래서 시장의 우려를 좀 그래도 삼성이 죽진 않았네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같은 경우도 DDR 이제 한 7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6, 7 정도에서는 그래도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서도 늦은 감이 있는데 원래대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레거시에 대해서는 HBM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봤을 때 경쟁자가 따라오면 그냥 다 홍수를 일으켜서 다 잠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치킨 게임을 한 거죠. 그냥 거의 남는 거 없이 뿌려가지고 버틸 수 없게 만들어서 이제 쓰러지면 이제 남은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치킨 게임의 승자가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중국에서 CXMT가 메모리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이 작정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같이 한번 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단가를 후려쳐버리면 거기는 적자를 다 메워야 되거든요. 적자를 공산당이 다 뒤에서 메워줘야 되는데 중국 지방정부 상황이 그럴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닙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삼성은 남기지 않고 그쪽은 손해를 보게끔 해서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삼성이 잘해온 게 그건데 그래서 지금 삼성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휘부를 바꾸고 전략을 바꾸는 게 그냥 새로운 거 파운드리 이런 거 아니 삼성 파운드리가 만든 게 수율이 안 나와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못한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파운드리에 힘을 들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플랜 B도 없다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의 또 다른 한 축인데 요거 잠깐 접어놓고 안 되는 거 접어놓고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위기 때는 유효하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뭔가 성과를 보이면 지금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도 덩달아서 나쁘다. 외인들이 팔고 있다지만 삼성전자를 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토세 때문이죠. 금토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사가지고 사실 코스닥도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조금만 매수가 붙으면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것 같아서 샀다가 금토세가 시행돼 버리면 그것도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국내 개인들은 주식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냥 늘 이래나 저래나 거래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냥 예탁금이 늘질 않아요. 주식시장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외인들이 조금 팔면 우르르 빠졌다가 조금 사면 우르르 올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시장이 오늘도 코스닥이 장중에 2% 넘기면서 빠졌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니까. 그래도 2% 오를 때도 이유는 없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파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개인, 외인 중에서 뭐 기관은 존재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 개인들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외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때 시장이 쭉쭉쭉 빠지기만 하고 개인들은 자꾸 빠져나가니까 시장이 종기 이상한 것이죠. 좀 이상해진 것인데, 저 개인적 의견은 금투채는 법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도 못했고 국채 청장조차도 세금을 과세해야 되는 주체조차도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된 걸 얘기를 국감에서도 하는 걸 보면 시행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빨리 결론이 안 나고 있으니까 시장에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새로운 시도, 그리고 그 시도에 외국인들이 답해서 삼성전자를 팔던 외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게 된다면 코스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고, 코스닥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어찌됐든 뭐 폐지를 가든지 폐지와 거의 다를 게 없는 사실상 폐지 수준의 유예를 가든지 빨리 결론을 내줘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뭐 국장은 믿고 걸으라는 말이가 있는데, 뭐 사실 국장은 원래 중간이 없습니다. 21년 때는 글로벌 최고 상승률이었어요. 근데 다음 해 22년은 글로벌 최악이었고 지금 또 글로벌 최악이죠. 뭐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쟁 터졌을 때 주가 별로 안 빠집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이유로 나쁘긴 한데, 그래서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이유가 해소가 돼버리면 또 거짓말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국장이에요. 국장의 특징이라는 건 중간이 없다. 근데 지금은 국장이 잘 나갈 때는 동학개미니 뭐니 얘기가 나오고, 안 나오면 국장은 믿고 걸러라, 아직 국장하고 있는 허구가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보통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얼추 다 오긴 한 것 같아요. 얼추 다 오긴 한 것 같은데, 싸기는 쌉니다. 근데 거리가 있어야죠. 오르고 싶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을, 내가 막 웃고 싶은데 그냥 웃으면 미친 사람 같으니까 누가 좀 웃겨주면 아재 개그라도 해주면 웃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3년 내내 빠지고, 드러컨 밀러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중국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다.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그 자본시장을 그냥 망가뜨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그런 중국 시장조차도 약간 웃을거리를 잠깐 부양책을 주니까 지수가 하루에 뭐 8%씩 오르고 일주일 만에 20몇 프로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현재 국장은 한숨거리만 쌓이고 있는데, 이제는 근데 삼성이 힘들다, 금투세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왔으니까 나쁜 말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지 계속 들으면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좋은 말을 들으면 사실 좋은 말도 아니고 욕을 하다가 욕을 안 한다는 이유로 오를 수도 있는 게 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의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 국장은 오를 때 엄청 오르고 빠질 때 엄청 빠지기 때문에 그 파동을 잘 타야지, 국장은 믿고 거른다는 거는, 그래서 국장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미장 가봐야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습니다. 가봐야 어쨌든 미국 사람도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대형 기술 M7주들은 초대형주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다 아름답지만 인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실제 들어가 보면 거기도 뭐 글로벌 선수들이 다 있는데 돈이 쉽게 벌어지겠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AII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전미 개미 연합이 있어요. 개미 연합에서 그 개미들의 센티먼트도 발표하고, 우리나라 동호회 수준이 아니라 실제 그냥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기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미장은 지금 10몇 년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조건 하다못해 올해 초에 S&P 500을 샀으면 지금 23%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런 시장에서 그러면 미국 개미들은 돈을 벌었냐고 보니까 20, 30년 데이터를 보니까 돈 번 개미가 5%도 안 된다. 원래 개미는 그래요. 차라리 국장이 좋은 겁니다. 왜? 국장에서 이러면 국장 욕을 하면 되거든. 근데 미장 가서 이러면 미장에서 이랬다고 말도 못해. 더 억울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이 왜 위험 자산이겠습니까? 그렇게 안전하고 확실한 미장이라는 곳이 있었으면 뭐 다 가서 거기서 다 부자가 됐겠죠. 근데 우리보다 선진 시장은 분명히 맞으나 뭐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먹히는 선진 시장인 건 분명한데,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장은 이제 백화점 같은 곳이죠. 뭐 고급지고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죠. 미국 주식 가격 비싸잖아요. 밸류 보십시오. 우리 한 3배쯤 맞았어요. 백화점은 깔끔하고 이제 대접받고 하지만 가격이 비싸. 근데 나는 그냥 대접 같은 거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전까지 안 하는 그냥 재래시장 가가지고 엄청 딜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싸게 사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 국장에 와가지고 딜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잘하는 방법, 미국이 잘하는 방법을 따로 연구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는 성향상 뭐 미장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성향이 맞으면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프리미엄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는 지금 미장은 사실 최근에 전략가 이름 있는 분 중에서 가장 강세롱자 중에 한 분이, 그분조차도 톰리 같은 그런 분들도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수준까지 올라왔거든. 근데 이제 코스피는 한국 망하는 건가 싶은 정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빈지 처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국장에서 기회를 찾으시면 되고, 그냥 미국은 이래나 저래나 계속 가더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장의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딱 이건 바보고 저건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가서 해보시면 주식은 원래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최근 빈번한 주식 폭락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시장이 빈번하게 빠지는 거는 외국인들이 팔아서죠. 지금은 3대 주체, 기관, 개인, 외인 중에서 뭔가를 액션을 할 수 있는 개체가 외인밖에 없기 때문에, 외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뭐에 실망을 했던 간에 팔면 그냥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정도 팔면 1% 빠졌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똑같은 물량을 빨아도 2, 3% 빠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가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빠졌으니까, 지금 HBM을 납품 못하고 좀 이런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금융위기 때 같이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해도 글로벌 경제가 위협받는 그 시기하고 동일 가격으로 움직인다는 게 쉽게 납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 것도 외인들이 팔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외인들이 뭐 사냐, 외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은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 하락은 하필 시장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가 외인의 매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금소세 때문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겁먹은 사람들은 던지니까, 또 원래대로라면 1% 정도 빠질 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호가가 텅텅 비어가지고 3, 4%씩 쭉쭉 빠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은 거래가 메말라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드디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렸고, 첫 금리 인하가 또 B컷 2번 정도 낮출 걸 한 번에 낮추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왜 금리를 내렸냐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왜 올렸냐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금리를 올린 이유는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기보다는 물가가 올라서였는데, 물가가 빠지니까 금리를 낮추는 것이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000년 이후로는 이제 물가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때는 전부 다 이제 경기가 아주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딸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또 경기가 꺾이는 걸로 해석이 돼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원인이 달라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둘째 문제고,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일단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높였다가 물가가 내려가니까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건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그러지 않았으니까. 왜? 과거 20년 동안은 물가 걱정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냐.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으면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올린다고 무조건 따라 올려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미국하고 반대 방향을 가는 거는 조금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미국이 낮추고 있을 때 올리는 건 괜찮아. 차라리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그 결과로 한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이거를 좀 컴다운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건 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최소한 따라가야 돼. 그게 이제 미국과 비미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갑자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주가가 한꺼번에 뛰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인하를 기다린 거예요. 미국이 인하를 언제 할지 기다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이 아직 스타트를 끊지 않았는데 중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고맙게도 B컷으로 출발을 해주니까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반응을 했던 건데, 그러면 미국이 인하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 외의 비미국 국가들은 이제 우리도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된 거죠. 일단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환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보다는 100배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시장의 기대보다 너무 안 낮추면 이거는 사실상 긴축이니까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죠. 그리고 한국 주식에 미치는 영향도 인하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거지, 경제가 지금 나빠가지고 낮추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급격하게 부양이 필요할 정도로 나빠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물가가 내려갔기 때문인 거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내가 버는 돈도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물건값이 더 빨리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절에는 물건값이 내려가면 됩니다. 물건값이 다시 내려가면 다시금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의 원인이 물가 하락이었다면 이거는 경기를 자극하는 게 되는 것이죠. 원래도 자극이지만 더 자극하게 되는 거라서 우리한테 나쁠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한 달 한 달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현재는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맥스로 잡아도 현재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좋아도 금리 인하가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은 조금씩 둔화되는, 연준한테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정도로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지금 뭐 실적 발표 나오는 것만 봐도 기업들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사람들을 갑자기 우르르 자를 이유는 없거든요. 일감이 있는데 왜 사람을 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용시장도 크게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되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25년은 사실 그 24년보다는 주식하기 좋은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간에. 근데 미국은 그 25년에 오를 건 많이 좀 땡긴 그 선반영한 게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아직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해소된다면 한국은 이제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 미국보다 더 넓은 상승 여력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도 될까요? 뭐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에 주식시장 어떨까라는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올해보다는 해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건 파월 때문입니다. 파월은 뭐든지 결정을 느리게 하고 결정이 느린 대신에 액션을 화끈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 8월 달에 잭슨홀에서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을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고용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물가가 다시금 올라온다는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계속할 겁니다. 왜? 21년 4월 달을 기억해 보시면 그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커져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숙자 이야기라며, 출근할 때 노숙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금리 뭐 안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얘기가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모든 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감정의 호소를 해버리는 거죠. 사실 미국의 노숙자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파월을 말 고지고대로 한다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미국은 늘 노숙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때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올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올릴 생각이 없는데 왜 안 올리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새삼스럽게 없던 노숙자들이 갑자기 쏟아진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이어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너무 터지고 하니까 11월이나 돼서야 자세를 바꿉니다. 그래서 22년부터는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했죠. 내릴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릴 때도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금리는 좀 내려가겠지만 더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더 내리면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하를 고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도 뭐 노숙자 얘기를 할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월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파월의 임기인 26년 2월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금리는 계속 내려가서 물가 우려감이 다시금 슬금슬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풀린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꽤 괜찮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풀린 돈들이 지금 가격이 꽤 많이 높아져 있는 미국보다 빈집 탈의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좀 둘러다닐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한국 시장도 그런 시장 중에 하나고, 거기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제 가격에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까지는 뭐 삼성전자에게 안 좋은 것만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 악재는 이제 다 나온 거지.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삼성전자 망한다는 가격까지 갔네.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해서 매수로 바뀐다거나 하면은 외국인들이 팔아서 떨어진 것만큼 외국인들이 사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다시 10만 전자 이렇게 가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빠진 거에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 탈출하시는 분들은 탈출하셔도 되고, 그렇게 기회가 있을 거라서 내년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또 분위기 다를 것이다. 왜? 힌트를 드리면 23년 3월을 기억해 보시면 그때 배터리 2차 전지가 10배를 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대한민국의 2차 전지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에코프로가 액분하기 전 가격으로 22년에 뭐 11만 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153만 원까지 달리기 시작한 게 3월쯤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옆으로는 돈을 찔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할까 봐 금리 자체를 낮추지 못하지만 무너져 갈지 모르는 은행들한테 쌈짓돈을 연준이 쥐어줬단 말이에요. 결국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돈이든 금리 인하를 해서 풀렸든 여기서 우회를 했든 풀리는 돈은 똑같은 돈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들이 풀렸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불러오면서 그러면 한국에서는 2차 전지가 간택이 된 것이고 그게 추세를 타고 거기까지 갔던 것이죠. 근데 이제 너무 오바를 해서 지금 이게 차트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오버가 있었다는 건데 25년에 요거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오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연준이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 속에서도 돈을 풀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돈을 풀었더니 시장은 못 가더라도 한 섹터 정도는 가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공식 금리 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다 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몇 개의 섹터는 또 힘을 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잘 캐치한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5년은 한번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어떤 종목인 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이 이제 사는 섹터들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냥 외국인 따라가면 이제 암내 많이 나는 곳으로 가면 이제 수익이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뭐 아니면 존버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질문 주신다면은 지금 파는 건 의미가 없죠. 이 가격에 팔 거면 이제 뭐 손절의 의미가 없고 손절이라는 거는 이제 초기에 끊어주는 게 손절이잖아요. 근데 이미 뭐 옷 다 젖었는데 지금 와서 파는 건 이제 금융위기 때 밸류로 떨어졌는데 지금 팔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 이상은 뭐 그래도 6만 원 정도는 버티고는 있는데 어쨌든 좀 시간을 같이 지금 뭐 새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물리신 분들이 지금 이 가격에 파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 너무 몰빵이 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좀 이게 비중 관리는 할 수 있어도 지금 좀 일부분이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른 후에 뭐 탈출하셔야지. 지금은 이미 물리신 분들은 파는 거는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뭐 크게 의미 없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가끔 질문 주시는데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코인은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코인은 오르면 오르는 거고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뭐 굳이 그쪽으로 코인을 하시겠다면 뭐 비트코인 정도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알트코인의 그 이제 도파민에 중독되시면 이 모든 거래가 꼬입니다. 그 한번 급등을 운 좋게 한번 맞으면 웬만한 급등은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게 특히나 알트코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은 주식에도 테마가 있죠. 하다못해 뭐 노벨 문학상이 나오니까 예수24가 뭐 연속 이틀 상한가를 가고 코인다운 모습이 주식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주식은 크게 두 개로 가죠. 실적 아니면 테마인데 가장 오래가는 테마가 또 실적이거든요. 근데 코인은 테마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크게 본다면 거시적으로는 유동성이 공급되면 뭐 메타버스 같은 거에도 돈이 들어가고 하는 건데 그 정도면 주식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또 게다가 장 마감도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폰만 들여다보게 돼서 삶의 질도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코인을 굳이 하시겠다면 이제 비트코인, 저는 이더리움도 믿음이 안 가고요. 비트코인 정도만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저는 금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시겠다면 비트코인이고 그리고 코인이 잘 되면 주식도 잘 되는 시장이니까 너무 다 먹으려고 이것저것 덤비지 마라 라고 이제 저는 좀 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